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논밭 사이에 집머체가 모여있는 그곳에서 한여진은 서울보다 바다에 더 가까운 도시 부산으로 향하는 새벽버스를 탔다. 23, 고등학교 졸업 후 부모의 병원비와 집안 빚으로 인해 대학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서울은 너무 멀고 너무 비쌌다. 부산은 딱 그만큼의 거리였다. 도망도, 욕심도 아닌 현실에 발 딛는 거리.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여진의 운동화는 벌써 흙투성이었다. 버스 안에서도 잠을 설친 탓에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자꾸만 떨렸다. 공장 직원 채용 공고지를 들고 찾아간 곳은 해운대 외곽의 중소유류회사였다. 은성어페럴이라는 회사 이름은 낡은 간판에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이세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직원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미묘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여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일 배우면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진의 공장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배정된 곳은 재단실. 큰 원단들을 잘라내는 거친 작업장이라 소음도 심하고 실수하면 손가락이 다칠 수도 있는 곳이었다. 한 번은 손에 쥐고 있던 재단용 가위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다른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회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문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회사 대표 강대현이었다. 40대 후반, 주름 하나 없는 셔츠에 손목시계가 번쩍였고 입가에는 웃음도 아닌 비웃음도 아닌 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저 사람, 사장님이야. 저렇게 직원들 일하는데 얼굴 비추는 건 진짜 드문 일이거든. 옆자리 선배가 속삭였다. 여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날 이후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며칠 후 여진은 돌연 재단실에서 사목 보조실로 부서 이동이 되었다. 유류는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곳은 에어컨이 있는 사무동 안, 간단한 문서 정리와 전달 업무만 하는 자리였다. 일이 훨씬 수월했고 사람들이 부러운 반, 수군거림 반의 시선을 보내왔다. 어느 날 책상 위에 작은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다. 고급스러운 포장에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다. 강 대표님이 점심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포장 도시락이 배달되었고 한 번은 비타민과 핸드크림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여진은 혼란스러웠다. 감사함, 아니면 경계심. 그러나 생활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수록 그녀는 점점 침묵하게 되었다. 주말 오후 회사 메신저로 연락이 왔다. 시간 괜찮으면 식사라도 같이 하시겠어요? 보낸 사람, 강대현 대표. 여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내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그녀는 해운대 근처의 고급 일식집에서 그를 만났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작된 대화는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회사에 모든 시간을 바쳐왔다고 말했다. 결혼도, 가족도, 휴식도 없이 살아온 사람의 고독이 그의 말 속에 배어 있었다. 여진 씨는 특별해요. 눈빛이 다르더라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눈. 그 말에 여진은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식사 후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부담 갖지 마세요. 그저 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진 씨가 원한다면 더 이상 공장 일 안 해도 됩니다. 회사 근처에 좋은 오피스텔 하나가 있어요. 필요한 거 다 챙겨드릴게요. 단 하나,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그 순간 여진은 식탁 위에 놓인 수저보다 그의 말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를 타지 않고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울렸고 고향에서 듣던 새벽 라디오의 멜로디처럼 마음을 흔들었다. 이게 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가난의 형태일까? 다음 날 여진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대답 대신 행동으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 깊숙이 이런 생각을 했다.
나는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걸까? 아니면 이미 누군가의 것이었던 걸까? 한여진은 더 이상 공장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출근부에서 사라졌고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소문은 자연스레 돌았지만 누군가 그녀를 대놓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강대현 대표의 관심을 받은 직원과 부딪히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진이 머무는 오피스텔은 해운대 중심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이었다. 커튼을 젖히면 멀리 바다가 보였고 모든 가구는 흠 하나 없이 깨끗했다. 냉장고엔 고급 요리가 가득했고 택배는 매일같이 도착했다. 옷, 화장품, 책, 그리고 가끔은 명품 핸드백까지. 그녀는 처음엔 그것이 감사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었고 어머니의 약값을 미루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버지의 허리 치료비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은 점점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 자신이었다. 아침이면 침대에서 눈을 떴지만 일어나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TV를 켜둔 채 정적 속에 갇혀 있었다. 강 대표는 일주일에 서너 번 저녁에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밤을 함께 보내고 돌아갔다. 그는 다정했고 폭력적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소리를 지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여진은 점점 숨이 막혀왔다. 여긴 감옥 같아. 거울 앞에 선 여진은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문은 있지만 열쇠는 없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어느 날 오후 그녀는 갑자기 바람을 쐬고 싶어졌다. 명확한 이유는 없었다. 그냥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 그리웠다. 슬리퍼를 신고 마스크를 쓴 채 밖으로 나갔다. 해운대 시장 골목을 따라 걷다가 조용한 커피숍 앞에서 발길을 멈췄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다. 정민재. 그는 한 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다소 피곤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진의 심장은 그 순간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혹시 정민재 씨 맞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곧 미소를 지었다. 한여진 씨, 진짜 오랜만이에요. 어디 갔었어요?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여진은 머뭇거리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잠깐, 다른 일 하느라.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치게 되었다. 여진은 일부러 그 골목을 걸었고 민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민재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퇴근 후에는 학원에서 용접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꿈이 있다기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라며 어깨를 으쓱했다. 여진은 민재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와 있는 시간만큼은 한여진이라는 이름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동시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강 대표의 시선, 통제, 그리고 그녀의 현재 위치. 어느 날 밤, 강 대표는 저녁을 먹던 도중 갑자기 말했다. 여진 씨, 집이 너무 작죠? 다음 달엔 좀 더 큰 데로 옮깁시다. 여기 근처에 40평대 새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어요. 바다가 더 잘 보인대요. 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은 점점 얼어붙었다. 그날 밤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바다는 보이는데 숨이 막혀. 민재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점심 여진을 그가 일하는 공장 옆 작은 분식집으로 불렀다. 그는 말없이 떡볶이를 건네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 너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여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순간 울고 싶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때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말 안 해도 돼. 근데 나 여기 있어.
내가 돌아올 자리가 필요하다면 난 그 자리가 되고 싶어. 그 말은 여진의 가슴을 찢는 듯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감정이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걸어야만 하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진은 커피 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보았다. 혹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하면 같이 가줄래요?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당연하지. 어디든. 한효진은 며칠째 몸이 이상했다. 속이 메스꺼리고 가슴이 묵직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 생각했다. 식욕도 없었고 밤에는 악몽을 꿨다.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억눌렀지만 그 증상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결국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작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손은 차가울 정도로 떨렸다. 2줄, 선명한 2줄이었다. 한효진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머리는 텅 비었고 심장은 낙하산 없이 추락하는 느낌이었다.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너무도 분명했다. 강 대표 외에는 누구도 없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창백한 얼굴, 평한 눈, 그리고 이제는 어딘가 조금 달라진 몸. 이게 그녀가 선택한 결과였을까? 아니면 선택이라는 말조차 허락되지 않은 길의 끝이었을까? 그날 밤, 러지는 침대에 누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정민재. 그의 말 없는 이유, 따뜻한 눈빛, 당연하지라고 말하던 그 순간. 하지만 이제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 임신했어.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민재는 돌아설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녀는 그게 가장 무서웠다. 며칠 동안 그녀는 민재의 연락을 피했다. 그에게서 몇 통의 메시지가 왔지만 답하지 않았다. 괜찮아. 뭐든 말해줘. 기다릴게. 결국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냈다. 그를 해운대 바닷가 근처 오래된 찻집으로 불렀다.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왔다. 그녀 앞에 앉은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혼란이 묻어 있었다. 러지는 손에 쥔 종이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 민재 씨한테 숨기고 있던 게 있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임신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퍼지자 찻집 안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민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눈동자가 흔들렸고 어깨가 무겁게 젖었다. 로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사람 아이예요. 강대현. 나 그 사람과 있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니, 그게 다는 아니에요. 나도 약했어요. 도망쳤고 선택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로지는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 같은 사람한테 민재 씨는 너무 따뜻했어요. 그 따뜻함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순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민재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앉아 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민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한 그 모든 이유,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내가 선택했다는 것도 알아. 그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아. 로지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아이.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그 아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어.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책임질 수 있어. 아니,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해. 로지는 고개를 들었다. 민재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 안에 있는 감정은 동정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에요. 로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예, 그런 말을 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민재는 조용히 웃었다. 내가 나 같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하지만 난 내가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나랑 마주 앉아 있으니까. 그 말에 러지는 무너졌다.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같이 만났다. 러지는 민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의 병, 아버지의 채무, 서울로 올라갈 수 없었던 현실, 그리고 강 대표가 그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감옥처럼 아름다운 오피스텔에서 얼마나 많은 날을 홀로 울었는지. 민재는 말없이 들었다. 듣고 이해했고, 그리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부산을 떠나자. 러지는 놀랐다. 갑자기 그런 말은. 여기서 넌 자유로울 수 없어. 내가 느껴. 그 사람이 너를 놓지 않을 거라는 것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새로운 시작은 같이 만들 수 있어. 그 말은 유혹이 아니었다. 고언이었고 제안이었고 손내밈이었다. 러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러진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화면에는 이렇게 떴다. 서지원.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두려움이 온몸을 덮쳤다. 서지원. 강 대표의 아내. 그녀는 러진에게 연락했을까? 곧 모든 것이 바뀔 것임을 러진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바뀌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여진은 휴대폰 화면을 몇 분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서지원. 강대현 대표의 아내.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다. 회사 창립식 사진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가 직접 연락을 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며칠 동안 극도의 불안 속에서 지냈다. 민재와의 만남은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몸속의 생명은 점점 자라나는 게 느껴졌고 그 무게는 점점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그리고 어느 오후 그녀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만남을 맞이했다. 해운대의 조용한 북카페. 따뜻한 라떼를 마시고 있던 여진 앞에 한 여성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한여진 씨죠. 고개를 든 순간 그녀는 그 여자의 눈을 기억해냈다. 사진 속에서도 똑같은 눈빛이었다. 부드럽지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단단한 시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바깥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은 잔잔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다. 서지원은 먼저 말을 꺼냈다.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어렴풋이 알겠죠? 러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예전에는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도 대현 씨가 차 한 잔 건네주는 걸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나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여긴다고 믿었죠. 그리고 결국 내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러지는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서지원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을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당신은 선택했고 나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 있다면 그게 서로를 덜 상처 입히는 길일지도 몰라요. 러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서지원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다. 그 아이가 당신 삶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나요? 아니요. 제가 그 아이의 삶을 지켜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러지는 민재와 본격적으로 도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휴대폰을 새로 구입했고 연락망을 정리했으며 짐은 최소한으로 꾸렸다. 민재는 전라남도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에 이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거긴 아직도 인터넷이 잘 안 터져. 우리 같은 사람 눈에 잘 띄지 않을 거야. 러지는 망설였지만
이제 더 이상 다른 선택은 없었다. 그러나 강 대표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오피스텔에 찾아왔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러진 씨, 잘 지냈어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조금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그는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다.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로 같이 가요. 공기 좋은 리조트 예약해놨어요. 요즘 여진 씨가 너무 안정을 못 찾는 것 같아서. 러진은 놀란 마음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생각해 볼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 없이 어디 가지 마요.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자마자 러진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가 도망치려 한다는 걸. 그날 밤 민재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해. 오늘 밤이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해운대 근처 폐창고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러진은 조심스럽게 짐을 들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조용했고 경비 아저씨의 눈빛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서자 검정 차량 한 대가 대기 중이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다. 러진 씨, 강 대표님께서 모시라고 하셨어요. 제주행 비행기 시간 변경됐어요. 그녀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죄송하지만 저는 갑자기 갈 수 없게 됐어요. 운전기사는 친절한 듯 말했지만 눈빛은 싸늘했다. 지금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대표님, 기분 많이 상하셨어요. 러진은 순간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슬리퍼가 벗겨졌고 짐 가방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비는 그녀의 얼굴을 때리고 눈물과 섞였다. 폐창고 앞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와 있었다. 늦었어. 괜찮아. 러진은 말 대신 그에게 달려가 안겼다. 나?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 민재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이제 됐어. 나랑 가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두 사람은 낡은 승합차에 올라탔다. 뒷좌석에는 담요와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다. 자동차는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갔고 해운대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여진은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창밖으로 손을 내밀자 빗방울이 손등에 닿았다. 차창에는 흐릿하게 비친 민재의 얼굴이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러진은 알았다. 진짜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함께 도망쳐주는 것이라는 걸. 전라남도 해안가 마을. 물안개가 아침마다 내려앉고 어춘 냄새가 골목 사이에 가득 퍼지는 곳. 바다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색을 바꾸고 밤이면 별이 쏟아졌다. 한효진과 정민재는 그곳의 작은 민박집 뒤쪽 방 한 칸에 머물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고 밤바닥은 오래된 장판으로 덮여 있었지만 바람이 잘 들고 따뜻한 햇살이 머물렀다. 민재는 동네 선착장에서 배수리를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에 기름이 묻고 옷은 금세 낡아갔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러진은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조심스레 몸을 움직였다. 뱃속에 아이가 자라날수록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단단해졌다. 도시에서 도망쳐온 사람이라는 걸 마을 사람들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묻지 않았다. 대신 이모라 부르는 할머니는 말없이 김치 반찬을 내어주었고 아이 옷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다 제 그릇이 있어. 여긴 그 그릇을 부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마음 편히 있어요. 그 말은 위로였고 약속이었고 용서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갔다. 러진은 점점 큰 배를 안고 해변을 산책했고 민재는 날마다 그녀를 따라 걸었다.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파도 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끝날 무렵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은세, 두 사람이 함께 지은 이름.
새로운 아침이라는 뜻. 아이를 처음 아는 순간 여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렇게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신을 구원할 줄도 몰랐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 보았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손길이었다. 안녕, 은세야. 내 이름처럼 매일 아침을 새롭게 살아가자. 그 말에 여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숨 쉴 수 있는 아침을 매일 맞이하자. 서울에서는 소문이 퍼졌다. 강대현 대표는 아내와 공식적으로 별거에 들어갔고 몇몇 거래처는 그와의 관계를 끊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가 젊은 여직원을 감금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돌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는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도 유리 액자에 담긴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여진이 있었다. 그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말없이 술을 마셨다.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이었는지 늦게서야 깨달은 사람이었다. 한편 작은 마을에서는 새 식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여진은 아이를 안고 시장에 들렀고 민재는 손수 만든 나무 장난감을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부자가 아니었지만 서로를 위해 매일을 준비했다. 가끔은 싸우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지만 다시 손을 잡았다. 그날 저녁 바다 앞 평상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은세는 여진 품에서 잠들어 있었다.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두려워. 우리가 이렇게 도망쳐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진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도망친 게 아니야. 나를 가두던 곳에서 걸어 나온 거야. 두 손으로. 그녀는 민재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나쁜 과거가 좋은 미래를 막을 수는 없어.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물결치는 바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은 여진. 그녀는 문득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리고 더는 무언가에 붙들린 채 숨쉬는 삶이 아니라는 것도. 한때 그녀는 값비싼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누군가의 보호 속에 살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누구의 것도 아닌 한여진의 이름으로.